겉으로 볼 때는 기가 세고 날카로워 보이는데 속은 여린 사람. 옛날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지금은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확실한 건 후자의 삶을 살면 사이다를 먹일 때 더 통쾌하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오늘의 사연처럼요. 저는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니 날이 굉장히 더워졌네요.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찐득한 날씨에 여러분은 안녕하신지요?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우니 그 말도 쏙 들어가게 되네요. 이번 여름엔 바빠서 휴가를 못 가고 집구석 피서 중이에요. 낮엔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에어컨 바람 아래서 남편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게 무더운 일상의 유일한 낙입니다. 남편과 제가 요즘 빠진 거는 유튜브로 사연을 듣는 거예요. 흔히들 과몰입이라고 하죠.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사연에 몰입해 듣는 게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나누고 우리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다가 문득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 평범한 삶에서 유일하게 사연이 될 만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일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됐던 것처럼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기가 찬 웃음, 격한 공감, 속 시원한 통쾌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어렸을 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30대 중반이 된 지금의 저는 먹고 싶은 건 사 먹고 갖고 싶은 걸 살 수 있을 정도로 버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렇지만 어렸을 적엔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했던 가난한 집에서 살았죠. 부모님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순한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부모님 삶의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해요.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데 휴대폰 몇 번 만지고 컴퓨터 몇 번 두들기며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루 온종일 허리 굽혀 일만 하는데도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사람이 있으니 둘의 차이라면 부모의 재산 차이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복을 메꿀 수 없는 건 정말 서글픈 일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단 하루도 게을러 본 적 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학교와 학원까지 보내주셨죠. 남들에겐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참 귀한 일이었어요. 매월 말이면 학원비를 걱정하느라 눈치를 많이 봤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에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친구에게 사기를 맞아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원체 가난했던 우리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낡았지만 방 2개가 있는 집이었는데 그마저도 단칸방으로 이사를 갈 정도였으니까요. 다니던 학원도 그만둬야 했고 급격히 체형이 바뀌어도 교복을 살 돈이 없어 옷핀으로 간신히 고정하고 다녔어요. 문구용품을 사는 건 꿈도 못 꿨고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 1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혼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투정을 부릴 순 없었어요. 저보다 엄마 아빠가 더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남들이 입마르게 칭찬하던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빠는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단칸방에 술 냄새가 가득 들어차서 숨을 내쉬는 게 역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빠에게 엄마는 밤새 울면서 화를 내니 전 베개로 두기를 맞고 웅크려 양을 세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떻게든 잠들고 싶은데 잠들지 못하던 그 밤들이 떠오를 때면 전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때 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답답했어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아빠가 이해되질 않았거든요. 우리도 어려운 형편인데
무슨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그 친구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말을 했다가는 아빠가 곧바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툭하면 자신의 머리를 때리던 걸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아빠의 뒷모습은 언제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죠.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나까지 아빠를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 하고픈 말을 속으로 삼키면서 대신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꼭 되갚아 주자고요. 난 아빠처럼 그저 힘없이 늘어져 있지 않겠다고. 지구 끝까지, 아니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갚아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인과응보를 제가 직접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약자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하잖아요. 제가 악착같이 치밀하게 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똑똑해져야만 복수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악착같이 매달려야만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전 타고나길 체형도 작고 키도 작아서 겉모습으로도 무시를 많이 당했던지라 더욱더 성격적인 면에서 강인해지는 걸 노력했죠. 이렇게 말하니 뭔가 좀 살벌하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낡은 청가방을 보며 욕하고 놀리는 친구가 있다면 기억해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 가방을 뻥 하고 차버리고 가는, 우리 엄마에게 손가락질하고 술주정하는 옆집 아저씨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아저씨가 양팔로 짐을 들어 꼼짝 못할 때 팔을 왕 하고 물어버린 후 도망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누군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냐? 피곤하게 산다, 무섭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물론 앞에선 이런 마음을 숨겨야 하고 되갚아준다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하고 나면 속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쁜 인간들도 자기가 잘못한 만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저의 되갚음이 객관적 정도에선 과할 수 있지만 잘못이라는 이름 앞에선 그들의 행동과 비등한 무게라고 생각하고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를 먼저 건든 사람한테만 한정이죠. 타인이 저에게 잘못하지 않으면 저도 절대 먼저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싫어하고 그로 인해 눈치 보는 것도 싫어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곧바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상황적으로 나아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일을 하지만 부족했고 단칸방은 여전히 술 냄새와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로 가득했죠. 직장을 얻으면서 제가 가장 바랬던 건 독립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심정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조그만 집에서 셋이 함께 부둥켜 가난에 울부짖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얻자마자 독립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직장 월급이 괜찮은 수준이었고 아빠도 새로운 일자리 얻으면서 한 달에 가족이 모으는 돈이 꽤 컸어요. 그렇게 모으다 보니 1년 반 후 우리 가족은 좀 더 큰 월세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혼자 나와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혼자 방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다 같이 살 집을 얻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 정말 안 쓰고 열심히 모았어요. 그 덕에 월세라도 방이 딸린 집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집의 불안은 정말 돈 하나 때문이어서 형편이 나아지니 자연스럽게 싸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신 듯 열심히 일하셨고 저도 경제적 부담을 다 짊어지고 매일 치열하게 일했어요. 회사 일로도 부족해서 일 끝나는 저녁이나 주말 낮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부업 일을 한 거죠. 하루 24시간을 꽉 채워서 보내던 그때
지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하루를 보냈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어려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악바리 정신으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온 시기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봤으니 난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란 믿음이 생겼거든요. 절대로 못 잊을 힘든 시간이 있었고 또 그걸 이겨내봤으니 더 큰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이렇게 또 이겨내면 될 거란 확신이 생긴 거죠.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살 뼈저린 교훈이죠. 그 뒤로 저는 몇 번의 이직을 한 끝에 지금의 회사에 정착하게 됐어요. 어느새 제 나이는 30을 바라보게 됐고 부모님도 이제 허리가 굽고 흰머리 가득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죠. 알뜰살뜰하게 모은 끝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됐고 크진 않지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 수 있기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단 두세 줄로 저의 10년을 줄여보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많은 걸 포기해야 했고 원하는 일들 앞에서 눈 감아야 했던 시절이었죠. 가장 빛나야 할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제 안에 보상 심리 같은 게 자라나더라고요. 연차가 쌓이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이제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니 그간 못 해봤던 걸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주말이면 부지런히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과 비싼 음식점을 가보고 혼자 술집에 가서 술도 마셔보고 이전엔 몰랐는데 세상엔 재밌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단지 짧은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힘든 일을 버티게 할 낙이 되어주기도 하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던 와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국내 여행을 갔다가 만난 사람인데 같은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그 사람도 혼자고 저도 혼자인 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석을 하게 됐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나 가치관, 신념이 잘 맞았고 그러다 보니 이성적으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과 저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사실 좀 창피하지만 전 30이 돼서야 첫 연애를 해보았습니다. 그전까지 연애란 저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해보긴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미뤄두는 그런 숙제 말이에요. 일만 하던 저에게 다가오던 사람도 딱히 없었을 뿐더러 간혹 있어도 제가 여건이 안 돼 거절해 오게 일쑤였어요. 한 번은 직장 동료의 성화에 처음으로 소개를 받아볼까 해서 번호를 넘겨받고 만나봤었는데요. 그 자리가 맞선 같아 너무 낯간지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야기 나누는 게 자기적으로 느껴져서 자꾸만 스스로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편으론 제 모습에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다른 여자들이 하는 그런 치장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법도 몰라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해져서 여태껏 연애를 못 해본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여행지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결혼까지 한 번에 맺어지게 됐으니 이거야말로 운명이라 해야 할까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꼭 저를 두고 한 말이었더라고요. 이젠 남편이 된 당시의 그 사람은 저와 딱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소위 악바리 같은 저와 다르게 느긋하고 여유롭고 포용적인 사람. 저는 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신기하고 또 배우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여유가 나올까?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연애를 상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희망상을 갖게 되는데 전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딱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연애부터 결혼 전까지 저희는 순탄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편의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로 계셨고, 그래서인지 집안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조건이더라고요. 어쩐지 늘 느긋하다 싶었는데 다 주머니 여유에서 오는 여유와 안정이었나 봐요.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절대 있는 집 자식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꼴이라고 하니 말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어디서 입다가 버린 것 같은 늘어진 티에 후줄근한 카고 반바지를 늘 유니폼처럼 입고 다녔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고 옷을 선물해도 사나흘 입고선 다시 원상복귀. 그냥 이 사람의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체념할 때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여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패션에 관심이 없어 그러고 다닌 거더라고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선 일절 묻지 않으셨고 오로지 저와 남편 뜻대로 해나가길 바라셨어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보태주시겠다 하여 전셋집 얻는 것에 도움받았죠.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모은 돈은 여태껏 저희 집을 사는 데 들어가서 따로 돈을 빼기가 난감했거든요. 지금 모아둔 걸로는 시골 있는 데 쓰는 게 전부였죠. 남편도 이제 막 일이 풀리던 시점이라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요.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고 큰 걱정 없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면목이 없다며 죄송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살면서 금전적으로도 효도로도 전부 다 갚으려고 했기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도 틈틈이 또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어요. 남편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형과 둘이 하는 거였어요. 형은 당시 결혼한 지 1년 되었고 남편의 형수는 강남 출신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형수에 대해 소개해 주는데 강남 출신 부잣집 딸은 좀 그렇지 않냐고 타박했더니 자기가 아는 게 그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주친 적도 별로 없고 그 몇 번 봤을 때도 하도 강남 얘기, 부자를 이야기해서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었대요.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남편이 남에 대해 무심하구나. 관심도 몇 가지만 기억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형수라는 사람을 만나보니 남편의 말이 맞더라고요. 강남 출신 부잣집 딸이라는 말 그대로요. 남편의 형수, 그러니까 큰동서가 된 그 사람을 만난 건 저희 결혼식을 3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상견례 때는 부모님만 모시고 간소하게 했던지라 남편의 형네 부부는 못 뵈었거든요. 그래도 결혼 전에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큰동서가 본인이 잘 아는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강남에서 유명한 일식집을 예약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강남에서 꽤나 먼 지역인데 굳이 거기서 만난 것도 제가 회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일식집으로 정한 것도 좀 의아했습니다만 만나기 전부터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이런 일로 벌써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넘겼습니다. 그렇게 약속날이 되고 고의가 아닐 거란 저의 생각은 큰동서가 건넨 첫인사로 인해 단박에 깨져버렸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 전이긴 한데 이름 부르면 정 없으니까 그냥 동서라고 부르면 되나? 강남이 좀 멀죠? 집에서 먼 건 아는데 요즘 이 음식점이 엄청 핫해서 꼭 와보고 싶더라고. 괜찮지? 아참, 여기 회 말고도 튀김 종류나 사이드도 괜찮은 메뉴니까 그런 거 많이 시켜요. 제가 마음에 걸렸던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본인이 와보고 싶었던 이유 하나로 이렇게 장소를 정한 거더라고요. 게다가 은근슬쩍 말에 놓는 것까지. 큰동선 솔직히 첫인상부터 최악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이랑 생긴 것도 비슷한데 성향까지 똑같은지 남편이 평소에 자주 입는 스타일로 꽤 소박하고 수더분해 보였어요. 성격도 비슷해서 그저 허허 웃기만 하고 잘 들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둘이 부부가 된 건지 큰동서는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산 가방인지 테이블도 좁은데 굳이 위에 올려놓고 두 손엔 온갖 명품을 두른 건지 한번 잘못 스치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며 내내 손에 낀 장신구들을 매만지고 말끝마다 강남이 어쩌고 부자들은 어쩌고 저더러 출신이 어디냐느니 요즘 누가 그런 목걸이에 차느냐느니 그쪽이나 저희 쪽이나 형편이 비슷한 걸 빤히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집에서 놀고 먹는 무직자면서 형님은 남편이 말했던 강남 출신 부잣집 딸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일이 반박하고 싶었지만 첫 만남이기도 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 이 또한 참았죠. 그렇게 식사를 다 끝낼 때쯤 서둘러 집으로 가고 싶던 저는 오늘 벌써 시간이 늦었는데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이쯤에서 이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큰동서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냐고 물으니까 씩 웃으면서 제게 하는 말이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벌어둔 돈은 좀 있어? 여윳돈 같은 거 말이야. 듣자 하니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진 않다며. 딱 해라. 그 빈 공백 다 채우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그렇게 직장에 애써서 다니고 있는 거구나. 그래도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 어릴 때부터 그러고 살면 사람이 좀스러워 보여. 일이나 돈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 거야. 사는 게 아무리 팍팍해도 주변의 사랑을 잊진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식사는 잘 먹었어? 밥 사주고도 욕먹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저 말을 딱 던지고서 가방을 챙겨 홀랑 나가는데 갑자기 머리로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별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출근해야 한다고만 했는데 제가 일 때문에 마치 옆 사람을 못 챙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하기 전에 나가버려서 빈정이 상해버렸죠. 어리벙벙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왜 저러냐는 눈빛을 보내왔죠.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말한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이 말하길 엊그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하는 얘기를 엿듣고서 저러는 것 같다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큰동서를 감싸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이런 모습이 익숙한 듯이 미안함을 담은 눈짓을 저희에게 보내곤 큰동서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형수가 좀 밉상에다 눈치 없이 말을 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기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사람 기분 망치는 영악한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 남편한텐 말하지 않았지만요. 내가 고른 적 없는 비싼 집 와서 돈만 날리고 집 가는 길은 멀고 기분은 나쁘고 소중한 하루를 날려먹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동서는 몰랐겠죠. 전 받은 만큼 꼭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3달 뒤 어찌저찌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로 가고 싶었는데 당시 코로나가 심해서 최선이 제주도였어요. 아쉽지만 또 아쉬운 대로 열심히 놀아보자는 마음으로 갔죠. 숙소에 가서 쉬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나왔을 때쯤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올 예정이라 택시를 타러 나오는데 순간 익숙한 얼굴이 제 옆으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전 곧바로 뒤돌아봤고 그 사람은 빠르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회전문에 가려져서 잘 보진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큰동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방금 지나간 사람 꼭 형님 같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손살을 치며 그럴 일 없다면서 지금 형이 본인 대신 일을 다 책임지고 있느라 바쁜데 어떻게 형수가 제주도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끼리 왔을 수도 있지라고 했더니
형수는 형밖에 몰라 형 두고 이렇게 멀리 올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제 눈엔 큰 동서가 아주버니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스타일 같지 않았는데 남편은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헛것을 받겠거니 하고선 그냥 넘긴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의 식구가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전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혹시 최근에 제주도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갑자기 사레가 걸린 듯 캑캑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차마 제 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렸나 싶었죠. 심하게 걸린 건지 얼굴까지 시뻘개졌기에 가족들이 물도 건네주고 등도 두들겨주면서 걱정스레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큰동서는 진정이 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갑자기 잡채 당면이 목에 걸렸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죽을 뻔했네. 뭐라고 했더라? 제주도에 다녀왔냐고 물어봤나? 나 요새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본가 들락날락하느라 바빴는데 제주도는 무슨. 나도 그럴 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왜? 별거 아니에요. 저번에 여행 갔다가 형님 같은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순식간이긴 했는데 형님이랑 똑같이 생겨서 놀랐거든요. 신기하다. 그래? 난 또 뭐라고.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얼마 없을 텐데.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다니 좀 기분 나쁘네. 시력 교정 좀 받아야겠어. 제 딴엔 농담이라고 한 거겠죠? 웃으면서 비꼬는데 괜히 말 꺼냈나 싶었습니다. 그냥 예예하고 말았는데 정확히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순간 큰동서가 시종일관 저를 째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 그대로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관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이라는 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면 아주 잠깐 큰동서와 눈이 마주쳐요. 그럼 큰동서는 고개를 획 돌리거나 천사 같은 미소로 웃어줍니다. 분명 방금까지 살기 어린 눈빛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신부님이나 아주버님이 곁에 있으면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꼭 제가 혼자 있을 때만 그러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전 큰동서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분명 악감정이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모든 전말을 알게 된 후에야 큰동서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본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이나 큰동서와 저는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위태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큰동서는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마다 저를 고가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제가 무시해버리면 어느새 다가와 제 속을 살살 긁어놓고 갑니다. 긁는 주제도 여러 가지였어요. 동서는 키가 짜리몽탕해서 못 먹고 자란 아이 같아. 부모님이 반성 좀 하셔야겠다. 동서처럼 쓸데없이 자존심 세면 못 써. 밖에 나가서 그러면 가진 거 없이 존심 부린다고 뒷담화 당하기 십상이야. 동서 같은 형편에 나 같은 형님 둔 거 다행으로 생각해. 나 이래봬도 강남 출신의 부모님 두 분 다 공직자 자리에 계셨어. 등등 여러분은 이 말들을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어쩜 그리 하는 말마다 밉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답답해서 시어머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 시어머님은 민망한 얼굴로 첫째 며느리가 원체 허세가 좀 심하고 말투가 곱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다. 네가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시댁은 워낙 점잖고 문제 일으키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지 큰동서의 언행을 그냥저냥 넘기는 분위기인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해봤는데
본인 귀로 들은 게 아니어서 그런지 제 편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 잠깐이더라고요. 본인이 형한테 말해보겠다며 전화를 했다는데 아주버님의 대답은 기분 탓인 것 같으니 크게 개의치 말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아주버님이 큰동서를 많이 아낀다는 거 말이에요. 본인이 보고 듣지 않은 일로 아내를 탓하지 않으니 어찌 보면 참 바람직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화딱지가 나지만요. 평소에 저라면 큰동서한테 크게 들이받았을 텐데 신부님도 그냥 넘겨버리시는 마당에 제가 대놓고 싸움을 걸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굳이 적을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단 생각에 결국 참기로 했죠. 그런데 결국 그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SNS 계정이 있지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친구가 SNS에 요즘 유행하는 재밌는 기능이 있다면서 해보자고 하더군요. 해서 오랜만에 SNS를 켜보았는데 그 위에 친구 추천으로 큰동서가 뜨더라고요. 번호가 있으면 추천에 뜨는 것 같았어요. 친구와 헤어진 후 큰동서의 SNS가 생각나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뭐 평소 하는 말처럼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웃긴 건 가장 최근 게시물에 제 욕을 써놨더라고요. 우리 눈치 없고 교양 없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마사지 간 날. 처음 볼 때부터 고개 빳빳한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 안 죽고 끝까지 기고 만장하네. 이래서 집에 사람 잘 들여야 한다는 건데 작은 고추가 매운 게 아니라 작은 고추가 꼴 보기 싫다. 라고 적혀져 있던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론 일일이 읽어보고 싶지 않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익숙한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사진을 눌러보니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을 갔던 그 호텔 사진이더라고요. 시기는 저희 신혼여행 후 일주일 뒤로 되어 있었지만 그립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지난 사진인 게 분명했죠. 어쩌면 저희 여행과 시간이 겹칠지도 몰랐죠. 사진 속 테이블 위에 장미꽃이 올려져 있는 걸 본 순간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저는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외도라는 예감 말이죠. 조금 더 파보면 뭔가 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때부터 전 정신없이 이 일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건수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상건건 저를 못살게 구는 형님을 발밑에 둘 만한 건수요. 전 결국 흥신소에 의뢰해서 형님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큰동서 관련된 일이니까 또 되더라고요. 흥신소에 의뢰한 뒤 열흘 후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외도가 맞더라고요. 심지어 형님이 다니는 수영센터의 수영 강사였어요. 아주버님이 일을 나가면 곧바로 짐을 챙겨서 외출했고 이동은 자차가 아닌 택시로만 움직였더라고요. 친정집에 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인 듯했죠. 아주버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곧바로 밝히고 싶었지만 무턱대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웠어요. 아주버님이 알고 계신지도 확실치 않았고 만약 일부러 눈 감고 있는 거라면 괜히 저만 가정 파탄범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선 저는 관련 증거 사진을 전부 모아두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타이밍 좋은 때에 밝힐 생각으로요. 하지만 그때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기였죠. 일주일 후에 남편이 아주버님의 사업 확장을 축하하자며 식구끼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잡은 날 신부님께서 다른 일정이 생겨 참석을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 아주버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서 함께 밥을 먹게 된 거죠. 큰동서의 바람을 알게 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많이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만 티낼 수 없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이번에도 음식점은 큰동서가 가고 싶던 곳으로 정해졌고 역시나 횟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회와 갑각류가 메인인 집이었고
최소한의 손질만 해서 나오는 형식이었어요. 원래 저희 남편은 게나 새우를 잘 안 먹거든요. 안 맞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까먹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요. 그럴 때면 제가 일일이 발라줘서 먹이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게와 새우가 나왔고 전 익숙하게 남편에게 줄 게를 까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니네 부부는 뭐 서로 먹이고 이런 거 없이 각자 잘 드시고 계셨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제가 깐 새우를 아주버님에게 하나 드렸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큰동서에게도 건네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동서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는 바람에 전 놀라서 그 자리에 새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찌나 크게 소리가 났던지 가게 안에 소리가 울려 직원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동서, 나 좀 따라와. 전 어안이 벙벙해져서 동서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같이 나가준다고 했는데 됐다고 자리에 있으라 말했어요. 설마 뭔 일이 있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따라 나가자마자 큰 동서가 제 뺨을 거세게 내려친 겁니다. 갑작스레 얻어맞은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벼락을 맞은 기분이더군요. 너 뭐야? 내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 내 남편한테 새우 까주고 그걸 또 건네? 부인을 두고서 대놓고 그렇게 아양 떠는 게 정상이니? 더럽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형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 아주버님 드리고서 곧바로 형님한테도 드리려고 했어요. 형님이 젓가락을 내려치는 바람에 놀라서 떨어뜨렸지만요. 그리고 그게 뭐가 더러워요? 맨손도 아니고 비닐장갑 끼고 한 건데. 배운 게 없어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청결만 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남편 현행에 찝적대는 네 행동이 더럽고 추잡스럽다고. 알아들어? 이래서 내가 너 같은 애를 상종 안 한다니까? 꼭 가난한 애들이 이렇게 꼬리를 치거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 꼬투리가 잡혀 뺨을 얻어맞았고 이젠 언어적인 것까지 당하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해야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지? 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답은 하나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켜서 따로 찍어뒀던 큰 동서의 외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며 아직까지 큰 소리 치던 큰 동서는 사진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만 크게 뜨고 사진을 바라보았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 되려묻기에 형님이 더 잘 아는 사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친한 동생과 쇼핑한 건데 이 사진을 제가 왜 갖고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기에 막아서고서 말했습니다. 수영 강사 외도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제주도 호텔에 묵었던 것도 알았다고요. 지금 당장 수영 강사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곧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고 둘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결정적 사진도 따로 보관 중이니 그만 발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큰동서가 곧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동서, 아이, 잠깐만 왜 이래? 이러지 말자 우리. 어? 뭔가 의도가 있나 본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감정 쌓인 건 대화로 풀면 되잖아. 굳이 이렇게 사생활 들추고 진흙탕 만들 필요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할게. 방금 때린 거, 아니 전부터 동서 심기 불편하게 만든 거 있으면 다 사과할게. 미안해. 미안하다고. 어? 사과 받아주면 안 돼?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와 말투예요?
처음부터 고개 뻣뻣하게 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나 끝까지 기고만장한 태도로 구니까 참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이해해줘. 나 이혼 못해. 그 남자 그냥 재미로 만난 거야, 짧게. 바람핀 건 맞지만 나 아직 우리 남편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혼하면 나 우리 친정집에서도 쫓겨나. 이게 두 번째 결혼이란 말이야. 또 한 번 이혼하면 재산 한 푼 안 주고 호적 파버린댔어. 그럼 난 이제 정말 죽은 목숨이라고.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동서. 제발. 어? 그렇게 여우처럼 굴더니 이젠 얼마나 당황했는지 본인 입으로 약점을 술술 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들었지만 속으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두 번째 결혼인 것도 전에 이혼한 사유도 외도였다는 것도 전혀 몰랐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확실해진 건 분명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리는 이 여자를 그냥 봐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게 만났다고 했지만 흥신소 말로는 최소 1년 이상 만남을 지속해왔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큰동서는 스스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했죠. 그때 아주버님과 남편이 가게 안에서 나왔고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 큰동서를 말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동서가 냉큼 밑밥을 치더군요. 내가 동서에게 잘못했어요. 아까 동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손윗사람으로 따끔히 지적하려고 따로 부른 건데 이렇게 대화 나눠보니까 실수가 아니었더라고. 오히려 잘못 들은 내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무 한심해서 스스로 벌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 쳐다보자 아주버님이 보지 않는 틈에 저를 향해 손을 빌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웃자 남편은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자 눈치가 보였는지 큰동서가 또 남편을 말리고요. 지금 뭔 상황인 줄 아냐고 제가 남편한테 물었더니 큰동서가 이제 그만하자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 떠났습니다. 그 이동하는 중에 또 곧바로 제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만약 동서가 이 얘기 가족들한테 말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동서 집안 풍미박산 만드는 거 일도 아니거든. 내 모든 걸 걸고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약속 지켜. 라고요. 분노가 속에 가득 차서 그냥 지금 전부 다 말해버릴까 했지만 그날이 아주버님을 축하하기로 한 자리였으니 하루만 참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있는 대로 화를 퍼부으며 제가 뺨 맞은 이야기를 했죠. 그제야 남편은 사태를 파악하고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고요. 본인이 큰동서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이제는 싸워야겠다고 하기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큰동서의 외도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밝히는 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큰동서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때로는 사과로,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설득으로. 갖가지 형태로 문자를 보내면서 제게 비밀을 함구할 것을 요구했어요. 제가 따로 답을 한 적이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큰동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곧 큰동서 생일인 건 알고 있었어요. 넷이 모였던 날 주된 화두가 큰동서의 생일이었거든요. 어떤 생일 선물이 갖고 싶다느니, 어떤 파티를 하고 싶다느니 등등 뭔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큰동서는 화려하게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랑 그런 일이 있은 뒤였으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큰동서는 역시나 제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님과 큰동서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
거하게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다더군요. 생일 선물도 미리 받고 싶은 걸 다 얘기해놔서 아마 오늘 전부 받게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생일 파티는 계모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큰동서는 집에서 하는 파티인데도 출장 요리를 부른 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처음으로 음식을 했다나 뭐라나 시종일관 자랑을 떠들어댔어요.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저녁 6시라는 걸 알게 된 저는 대략 생일살 준비가 마무리됐을 5시 40분쯤에 전 계획한 대로 큰동서 집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주버님과 큰동서 둘이 막바지에 손님을 맞이하려던 그 순간에요. 그 방법이 아주버님께 가장 피해가 적으면서도 큰동서가 화를 낼 만한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사진을 문 앞에 두고 아래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저는 15분이 지난 후에 울면서 뛰쳐나온 큰동서를 발견했습니다. 전 웃으며 큰동서를 향해 다가갔어요. 저를 발견한 큰동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더군요. 그래, 역시 네 짓이었어. 일부러 오늘 밝힌 거지? 남의 잔칫날에 재를 뿌려도 유본수지. 네가 사람이야? 원하는 대로 돼서 기분 좋아? 좋냐고.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제 다 끝이라고. 내가 너 가만 안 둬.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같이 지옥 가자. 그러게 심성 곱게 살았어야지.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겠어? 괜히 손 아랫사람 자기 편한 대로 써먹으려다. 안 되니까 여태껏 알게 모르게 괴롭힌 거.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그리고 네가 선택한 매도로 업보가 돌아온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바람 필 때부터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건 생각 못했어? 강남 출신은 그런 거 못 배웠나 봐? 저는 큰동서의 손을 잡고 힘껏 떼어낸 뒤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어찌나 체력이 좋은지 곧바로 일어나서 제게 덤벼들더라고요. 그때 아주버님이 나타나 큰동서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둬.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짐 챙겨 나와.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 하나 남기지 말고 챙겨. 이제 더 이상 당신 볼 생각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해. 여보, 나 정말 당신뿐이야. 모든 걸 걸고 말하는 거야. 정말로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알잖아. 이번 일만 봐주면 앞으로 나 정말 잘할게. 당신 말대로 말썽 안 피우고 사치 안 부리고 조용히 잘 살게. 이렇게 헤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 아니, 우리가 왜 헤어져? 이칸 일로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고. 이혼이란 말에 큰동서는 자지러듯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완강한 태도로 큰동서를 외면하고선 저를 부축해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전 아주버님께 사진을 보낸 건 저였다고 밝히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아무 말이 없다. 이내 이제라도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밝히지 않은 것도 고맙다고요. 본인은 눈치가 없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외도뿐 아니라 2번째 결혼인 것도요. 아마도 큰동서는 첫 번째 결혼 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식만 올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몰랐던 것 같고요.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그동안 힘들고 버거운 일들도 그냥 눈 감아주며 살았는데 이젠 안 되겠다며 정말 끝이란 말을 들으니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께는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일은 아주버님께 진실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큰동서에게 되갚아주려는 의도였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행했던 일이니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이해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시니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 뒤로 결국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2번째 결혼이라는 걸 속였으니 유책 사유를 물어 위자료까지 받아냈다고 하더군요.
부잣집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렸으니 위자료쯤은 별거 아니었으려나요? 한 번 더 이혼하면 그 부잣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젠 알 수 없어 궁금하긴 하네요. 아주 잠깐 흥신소에 다시 한번 의뢰해볼까 싶었지만 악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흥신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지워버렸죠. 다만 제가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건 그 뒤로 동네 조그만 음식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센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니. 아무래도 벌이가 필요해진 걸 보면 그 여자 말이 처음으로 사실이긴 했나 봅니다. 이제는 헤어진 것에 담담해진 아주버님이 훗날 나중에서야 이야기를 꺼냈는데 법원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큰동서는 아주버님께 매달렸다고 그마저 받아주지 않자 쌍욕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경찰을 부르니 많이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참 끝까지 큰동서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그 뒤로 제 말에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큰동서로부터 그간 당했던 모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두고두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젠 어떤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될 거라고 맹세를 했어요. 많이 사랑하지만 많이 답답하고 모자란 나의 남편. 제게 약속한 그 말이 진심인진 차차 알게 되겠죠. 이번 일로 시댁 식구들도 많이 놀란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다시 각자 원래의 속도를 되찾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껏 조금 헤맸고 많이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니까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저도 원래 저대로 받은 만큼 되갚아주긴 했지만 한동안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있던 일을 친정엄마에게 털어놓았는데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받은 걸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좋은 대처법이라고요. 이번엔 만족했을지라도 비슷한 순간이 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란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지금껏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만 강박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릴 적 기억 때문에 너무 앞만 보며 매달려온 건 아닌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포용력 있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주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들보다 좀 더 여유와 안정을 갖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친정부모님, 신부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운동도 배우면서 남은 올해를 알차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나쁜 말은 전부 흘려듣고 좋은 말, 좋은 이야기만 들으시며 여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허나 엄연히 우리 집안일이라 어디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 익명으로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여기 사연 채널을 보니 인생의 고된 일들을 겪어내시고 또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 역시 제 얘기를 풀어내며 가슴속의 짐을 좀 덜어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시아버님은 진짜 가부장의 끝을 달리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어머님 그런 아버님과 사시면서 어떻게 버텨오신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만약 제 남편이 아버님과 같은 성향이었다면 전 아마 오래같이 못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남편은 어머니를 쏙 빼닮아서 아버님의 안 좋은 점을 담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말을 곧잘 함부로 하셨습니다. 뭐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다 시키려 드시더라고요. 보던 제가 안쓰러워서 대신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꽤 명령조로 말하시는 편이라서 저도 약간 거슬립니다. 한창 때 저한테 아무 생각 없이 건네신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새아가야. 니네 아빤 집에서 맨날 노냐? 네? 당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떤 문맥이나 무슨 흐름으로 봐도 저희 아빠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희 아빠요? 전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 아버님은 아랑곳 않고 그대로 TV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니네 아빠 거 주식인가 뭔가 해서 맨날 집에 있다며. 그게 노는 거지 뭐냐? 저희 아빠가 주식으로 좀 수익을 보시긴 했지만 직장인이셨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돈한테 니네 아빠란 말을 쓰는 게 어딨나요? 저희 집에선 사위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와중에 어머니도 옆에서 놀라셨고 말 좀 가려서 하라며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대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로 어디 딴지를 걸고 있어? 내가 우습게 보여 당신? 이렇게 험악하게 화를 내시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 곧바로 민망해 하시며 한숨을 쉬셨고 저도 더 할 말이 없어 그만두긴 했는데 그날 남편은 저에게 엄청 들볶였고 남편 역시 가뜩이나 싫어하는 본인의 아버지 모습에 더 정이 떨어진 듯한 반응이더군요.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제가 아버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으니 바로 엄청나게 구두쇠라는 거예요. 시댁은 건물도 2개 정도 갖고 있고 그럭저럭 여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돈을 아끼십니다. 화장지도 몇 칸만 쓰라고 하고 물 틀 때에도 옆에서 감시를 하지 않나. 비닐봉지를 쓰는 것도 다 낭비라고 하시고 저희 부부가 만난 커피집에서 음료를 사오면 밖에서 돈을 쓰고 다닌다며 그것마저 투집을 잡으실 정도였어요. 돈이 썩어돌아? 남아도냐? 나중에 아끼고 적금했다 자식 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다 그러다 돈 없다 징징대면 난 니네 책임 안 진다. 그 말에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누가 책임져 달라고 했나요? 그깟 테이크아웃 커피 3,000원짜리 사왔다고 그걸 가지고 책임 여부까지 논하시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머리 뒤통수를 잡고 뒤로 넘어갈 뻔한 발언도 하셨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명절날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만 거실에 도란도란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요. 얘 진호애미야. 너는 집안일만 하며 뭐 하는 거 없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그러냐? 다른 집 며느리들 보니까 남편이 돈 벌고 있으면 나서 뭐라도 하던데. 넌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남편 얼굴 보기 좀 그렇지 않냐? 강요하는 거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사람이 너무 벙이 찌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갑작스레 과일을 입안에 우겨넣고 있던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당황해서 과일 조각이 목구멍에 턱 걸린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 그만 살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괜찮니? 아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요? 얘가 애 낳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 뒷바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애 둘 키우는 것도 고역인데 애들은 어디에 맡기고 일을 하라고. 애들은 당신이 좀 봐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황하신 시어머니가 급히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하라고 말까지 하며 제게 일을 시키려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건 노는 걸로 보이신 건지 저를 팔자 편한 며느리쯤으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명절날 시댁에 갈 때마다 너는 남편 잘 만나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얼마나 우라통이 가슴속에서 올라왔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를 직접 저희 집에 모셔와서 두 아이 육아하고 집안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맡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를 오히려 정성껏 위로해 주시는 분은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도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나이는 대체 어디로 먹은 건지.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내 잘못이지. 저런 양반하고 결혼해서 너까지 힘들게 하니. 아휴. 그렇게 아버님께 몇 마디를 듣고 나면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한숨 쉬고 아버님 뒷담화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머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거나 화도 좀 풀리곤 했으니까요. 마치 어머님과 저는 전투를 함께 치르는 동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참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버님이 짠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짠돌이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니네도 자식이고 며느리면 도리로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좀 주는 게 도리이지 않냐? 내가 실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니 구태여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다만 아무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그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다. 생활비를 달라고요? 아니, 당신 애들 당황하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저도 어머님도 모두 아버님의 말에 당황해 표정이 벌개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꿋꿋하셨습니다. 여전히 본인은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로 그러면서 나 때는 으로 시작하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나 때는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고 살았었다. 그게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 니네는 우리 모시고 살지도 않지 않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들이었어요. 남편이 하도 황당해서 그러니까 그 도리라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하고 물으니 시아버진 고개를 끄덕이며 본인이 원하는 액수를 종이에 써서 넘기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인데 이 금액이면 니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니네 사는 형편의 무리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얼떨결에 제가 그 종이를 받아들였는데 100만 원이라고 적힌 그 금액을 보곤 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외벌이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저희는 어찌 생활하라고 이 돈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 차라리 아버님이 사는 형편이 어려웠다면 저희가 알아서 먼저 챙겨드렸을 겁니다. 결국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남편이 해도 됐지만 저도 지금껏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제가 아버님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정말로 아버님이 자기가 하는 그 무례하신 행동들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겁도 났고 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서 꼭지가 돌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건 안 돼요. 이 돈은 못 드려요. 왜 안 된단 말이냐? 저희 형편상 무리예요. 저희 집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기에도 빠듯해요. 근데 이 용돈까지 드리고 나면 집안이 거덜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토록 제 인생에 용기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도 얼마나 뿌듯하던지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선 상상치도 못한 말로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줄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너 일하라고 했지.
네가 일하고 집안에서 팽팽 노니까 시모한테 해야 할 도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니네 집안이 돈이라도 많으면 말을 안 하지. 니네 친정에서 물려받을 돈도 없으면서 대체 뭔 놈의 여유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게야? 아버지, 그만 못하세요? 지금 아버지 용돈 주라고 제 아내가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뻔뻔하세요? 손주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야? 이놈의 자식이 지금 애비를 뭘로 보고 어디서 큰 소리로 바락바락? 제정신인 게야? 이 호적에서 파도 시원찮을 놈?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호적에서 파니 많이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 오게 됐어요. 애초에 이럴 일이 아니었는데도 본인이 자초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버님은 제가 일을 안 해 이 사단이 일어났다며 게으른 며느리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머리가 아프시다며 거의 소파에 쓰러지다시피 기대어 계셨고요. 결국 그날 싸움은 이성을 되찾은 저와 어머님이 뜯어말려 겨우 끝을 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후 며칠 동안은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악하게 굴 수 있는지 확인이라도 한 듯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저만큼이나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며 펄펄 뛰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정신이 없는 와중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도 생기더라고요. 평생 직업 없이 아버님이 벌어다주는 돈만 사용해오신 어머니는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상상도 할 수 없더군요. 대체 저런 남편은 얼마나 어떻게 참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환갑을 넘긴 부인한테 생활비를 줄 때에도 공과금이나 기본적인 건 본인이 다 처리를 해버리시고 어머니한테는 하루에 몇만 원씩만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필요한 거 사고 장을 보던지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 인생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였으니 망정이지 요즘 같은 때 저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누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매일 꼬박꼬박 몇만 원 받아다 그걸로 반찬거리 사고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서만 살고 그렇게 잠들고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니요. 거기다 어머니는 부지런하게 아버님이 주시는 그 매일의 몇만 원 갖고 반찬거리들을 만드셔서 우리 집에도 갖다 주시곤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선 제게 미안하셨는지 더 자주 갖다 주시었죠. 저번에 무말랭이 잘 먹길래 한번 가져와 봤다. 맛있으면 말해. 또 갖다 줄게.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신 걸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괜찮아. 내가 잘 말해두마. 저는 어머니의 이런 푸근한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만 있다면 시집살이가 웬 말이냐 싶을 정도로 흡사 동네 따뜻한 아주머니 마냥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도 며느리 혹은 우리 아들과 같이 사는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늘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가끔 집에 있는지 확인하신 뒤 문 앞에 반찬만 놓고 쓱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친구들도 니네 시어머닌 진짜 성격 좋아 보이신다며 결혼식장에서 배웠을 때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인상도 좋으시고 순한 분이셨는데요. 또 어머님은 남과 싸우는 것도 부딪히는 것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과도 웬만하면 맞추기보다 일방적으로 참아내는 쪽에 속하게 되셨고요. 저렇게 속을 긁어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과 살면서도 여지껏 화 한 번 내지 않으셨다고 하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머닌, 아버님께서 매번 저렇게 불같이 화내시는데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팔자 눈썹을 하시고 서글프게 웃으시는데 왜 제 마음이 다 슬픈 걸까요? 아유, 나라고 화나는 거 없을까봐 속상한 거 많지. 그래도 어쩌겠어. 애들 키우느라 참았고, 이젠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참는 거지 뭐. 화내서 달라지나? 완전히 아이다 침울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왜 그렇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가슴 아파하고 눈물부터 짓게 되는지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저라도 우리 친정엄마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아빠랑 떨어뜨리려고 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어머님을 보면 저도 이제 아버님을 완전히 알 것 같기에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화도 한풀 꺾이고 아버님도 이제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어서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버님 얼굴이야 100번을 사과하셔도 안 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옛날 사람인지라 그 자리에 가게 되더군요. 그날은 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셔서 가족들끼리 회사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당연히 마땅한 대우를 받으신다는 듯 그래, 니네가 드디어 자식된 둘이 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거기에 대꾸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헐레벌떡 그 집을 나오고 저도 시댁을 잊은 채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땐 애들이 크고 나니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막 직장에 취직했을 때였어요. 아버님 눈치 봐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원래 남편과 저 둘 다 아이 낳기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제 업무가 엄청 바빴던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웬만해선 남편한테 하시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디 문제라도 생기신 건지 새삼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요즘에 반찬을 좀 못 해줬네. 생각나서 게 넣고 된장찌개 좀 끓였어. 언제 들릴 수 있니? 말씀 듣자마자 어머니 특유의 찌개 맛이 생각나며 절로 군침이 고이더군요. 감사하기도 하고 찌개도 그립고 해서 어머니께 얼른 퇴근 후에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길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가지고 들렸는데 마침 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왔어? 그건 또 뭐냐? 과일이냐? 어디 깎아서 좀 내와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버님의 말투. 매번 저렇게 명령조로 당연히 본인이 뭘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어요. 일단은 대답을 하고 그대로 과일을 갖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찌개를 나눠 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군요. 근데 왠지 모르게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어? 아유, 아니, 아프기는 뭘. 이상하게 표정이 너무 나쁘시고 기력도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얼른 저는 과일을 깎아 아버님께 내드린 다음 주방에서 가족들 먹을 것들을 나누고 계신 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다 싶게 답은 안 하시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뭔가 평소 같지 않아 그날은 그냥 빨리 나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다음날 오전쯤 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속 얘기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날 표정이 여간 이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 예상답게 어머니도 결국엔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근데 나도 어딘가 말할 땐 있어야겠는데 말이야. 너무 속상하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뒤이어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왜 이렇게 가슴을 옥죄듯이 답답한 걸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네 시아버지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잔소리를 어찌나 하는지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아휴 회사라도 나갔으면 싶은데 갈 데도 없으니까 어젠 나보고 답답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내 머리에 한 대 치는 게 아니겠니? 네? 어머니를요? 저도 모르게 너무 크게 말해서 회사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결국 다시 숨죽여서 여쭤봤는데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어머니한테 하시면서 시비를 거시더니 음식들 맛이 다 간 것 같다며 한여름에 관리를 어찌하는 거냐고 짜증을 그렇게 내시더랍니다. 마침 그날 벽면 한쪽 전기가 다 나가서 에어컨도 안 되고 냉장고도 저리 상해버렸고 혼자 뻘뻘 땀 흘리며 음식들 빼내고 있던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같은 시간 내내 누워서 다른 벽면 선풍기를 쐬가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아버님이 할 말은 아니었나 봐요. 날 더우니 어머니도 엄청 예민해지셨고 그 상황에 맞받아쳐서 화를 내셨나 봐요.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0이 넘은 부인 머리 때리다니요. 아버님은 그 연세에 체격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손도 엄청 크고 두터운 편이에요. 한때 취미로 운동도 하실 정도였는데 나이가 드셨다지만 그 손으로 힘없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미 아버님의 성격이나 패턴을 빤히 알고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이런 날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줄어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한 번 숨을 다시 가다듬고 어머니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저 역시 약간 놀랐는데요. 어머니, 혹시 이혼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찌검은 정말 안 돼요, 어머니.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갈 수 있겠어. 난 이 나이껏 그이가 갖다 주는 돈만 만지며 살았어. 이제 밖에 나가 돈도 벌 줄 모르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라도 얼마 쥐어 나가라고 하겠니? 이혼이란 얘기는 나한테 너무 어렵다.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란다. 제가 볼 때 아버님은 아마 이런 어머니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닐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더 저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저 역시 더 화가 났지만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별로 이렇다 싶은 반응이 없으시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으시니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속은 터질 것 같았지만 어머님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저도 도와드릴 텐데 그게 아니면 쓸데없는 참견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날의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어머니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시는 통에 그냥 저만의 비밀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말할 곳이 정말 너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말하게 된 거야. 그게 아니면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한테 다 알리기 싫은 부분이 있어. 걔가 알면 지 아빠랑 또 붙어서 엄청 싸움이 날 거야. 그러니 민우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전해져 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도 일절 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 제게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럭저럭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저도 가끔 떠올렸다 다시 넘기고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또다시 저만의 비밀로 해야만 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비밀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된 것인데요. 이런 거는 늘 남의 일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좀 떨려옵니다. 그날 전 미팅이 있어서 백화점 내에 있는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멀리서 뭔가 익숙한 인상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챈 순간 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아버님이셨거든요. 그 짠돌이의 구두쇠, 모든 대명사의 집 한 채인 아버님이 왜 백화점 같은 곳에 오신 건지 잠깐 혼란스럽더군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좀 황당했지만 다시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옆에는 웬 아줌마가 있었고 그 둘이 같이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고 단번에 이건 무조건 따라가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버님과 그 아줌마는 무려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주변엔 관심이 없는지 자세히 주변을 둘러보면 저를 발견도 할 법한 거리에 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줌마를 자세히 보니 짝 들러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고 나이도 꽤 많이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자잘한 것부터 꽤 큰 것까지 걸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파악하니 전 도저히 미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30분만 시간을 달라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줌마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예순 씨, 우리 여기 가요. 당신 가방 너무 낡았더라. 내가 오늘 하나 사줄게. 정말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아버님은 그 여자를 예순 씨라고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제 예단으로 사주었던 명품 매장이 같은 층에 있었는데 아버님과 그 여자가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멀찍이서 살펴보니 그새 가방 하나를 턱 골랐고 아버님은 멀리서도 웃으며 얼굴을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아주 유쾌하게 카드를 주시더군요. 이젠 잘못 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히 얼마짜리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장에서 파는 가방들이라면 적어도 제일 싼 게 2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보다 어이가 없는 데다 일단은 직원들이 언제쯤 오냐고 자꾸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다시 제 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머리가 복잡했죠. 이 일을 어떻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가여우신 어머니 얼굴이 계속 눈앞을 오가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 그냥 묻어둘 순 없어서 결국 말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응? 얼른 말해보래도. 쉽게 입을 떼기 어려웠지만 전 제가 본 걸 그대로 낱낱이 말해드렸죠. 묻어나고 유순한 성격이신 어머니도 이 내용을 듣고는 도저히 견디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뭐야? 세상에 그런 망측한 짓을? 나한테는 동네 시장 10,000원짜리 가방 하나도 사준 적이 없어. 니네 시아버진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어떻게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꼴을 걸려서. 어머니도 폭발하셨고 순한 사람이 제대로 화가 나고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나 방향이 틀어지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40여 분을 펑펑 우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마음 상태를 공감하려고 하며 한참을 같이 있어드렸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우시던 어머니는 얼마 안가 크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못 살아. 난 정말 이제 니네 시아버지랑은 못 살 것 같다. 요즘도 그렇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대고 한 번 때리기 쉽지 2번, 3번은 일도 아니더라고. 안 그래도 민우한테 한 번은 말을 할까 했는데 이젠 진짜 못 참겠어. 역시나 아버님은 그 이후에도 어머니한테 함부로 막대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바람까지 저렇게 피고 있었던 거예요. 매번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선하게 대해주신 어머니시고
너무나 특출나게 원망하게 되었던 아버님이라 그런지 제가 여기서 어느 선에 서야 할지는 무척 분명하게 보여지더군요. 전 결국 친구들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 얘기라고 말하진 않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서 변호사나 여기저기 좀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대강 알아보니 어머니가 이쪽으로 재산 분할이건 위자료건 뭐든 얻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경로가 거의 흥신소 쪽이라서 결국 그쪽에 의뢰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알고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길래 어머니께도 당분간은 아는 척하지 말고 있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왠지 속 시끄럽고 우울해져서 괜히 여기저기 말 새는 게 싫어 일단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단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아버님이 괜히 호출을 해서는 뭐 먹게 오라고 해도 저도 핑계를 대가며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얼굴을 나란히 마주하기가 참 거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흥신소에서도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아버님이랑 바람핀 여자가 40대 유부녀더라고요. 참 세상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는 여자가 다 늙은 할아버지랑 뭐 하는 거랍니까? 남편이랑 이혼도 사별도 안 했고 멀쩡히 같이 잘만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창 아버님이 요 근래 집에만 있기 적적하고 다른 직장도 알아본다고 왔다 갔다 하셨다더니 웬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셨나 봐요. 둘이 만난 장소가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 사진들 먼저 확인하실래요? 그래, 그러마. 하지만 그렇게 한 장 한 장 날짜별로 모아진 사진들을 보고 결국 어머니는 참을 수 없으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는데 이때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 사진들은 보지 않게 해드렸어야 했나 싶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미리 제가 받아봤더라면 그냥 증거가 있다고 하고 넘겼을 텐데 직원분을 어머니와 함께 만나서 받아본 상황에 내미신 거라 확인차 둘러보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제 우리는 증거도 다 갖고 있겠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와 저는 다단계 회사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두 것들 꼴을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어.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웬 회사 같지도 않은 허름한 구조에 책상들만 진득이 붙어 있고 거기에서 놀란 눈에 아버님이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전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 눈이 땡그레져서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직진했습니다. 그대로 전 날쌔게 그 여자의 뺨을 있는 대로 세게 올려붙였어요. 동시에 어머니는 바로 옆 아버님 뺨을 냅다 세게 때리셨고요. 내가 당신이랑 산 게 정말 미친 짓이었다 싶어. 이렇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희낙낙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렇게 절대 못 놔둬. 못 놔둔다고. 착착 소리가 날카롭고 사납게 울려 퍼지는 그 공허한 사무실 안에서 옆에 있던 몇몇 직원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멍하니 있었어요. 이윽고 비명소리가 들리니 그제서 겨우 상황 파악을 하고 뭐 하는 거냐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야 저대로 분노가 일어 참을 수 없었지만 매번 사람들과 마찰이 싫어 조용히만 지내시던 어머님이 아버님께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실지 몰랐어요. 뺨을 맞은 아버님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고 저에게 얻어맞은 여자는 뺨을 감싸주고 있다 서둘러 헐레벌떡 뛰어나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아버님은 뺨을 감싸주더니
어머님과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로 왔긴?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모든 굴욕을 꾹 참고 꼬박꼬박 밥 차려주면서 먹여가며 출근시켜놨더니 그 길로 가서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녀? 이젠 나도 못 참아. 못 참는다고. 어머니는 그간의 울분이 솟구치셨는지 거세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님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우습기라도 한 듯 한껏 비웃으며 말에 꼬시더라고요. 아니 뭐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이혼이라도 할 거야? 이 나이에? 너 나랑 이혼한 다음에 뭐로 먹고 살려 하냐? 폐지라도 죽을 거야? 아버님은 평생 돈 한 번 네 손으로 안 벌어봤으면서 어떻게 살 거냐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을 모욕하고 나서셨고 정말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입을 때려는 저를 가로막고 아버님의 뺨을 한 번 더 치시더니 그대로 저를 붙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님의 뺨을 때리긴 했지만 성품이 워낙 유순하고 여리신 분이었으니 어머님은 나가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엉엉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얘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구나. 며느리 앞에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며 우시는데 그런 어머님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전 어머님을 겨우 부축하며 집으로 데려왔고 그날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럴 수 있냐며 곱비 풀린 말처럼 길길이 날뛰었어요. 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다 하자고요. 남편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부르르 떨었고 어머니도 남편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대로 못 있겠다. 얘야, 거기 흥신소 번호 알려주라. 상간녀에게도 복수를 해야겠다 싶었는지 어머님은 흥신소에 그 여자 남편의 직장을 알아내 달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더군요. 직접 마주하고 얼굴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와 어머님은 그냥 그 연락처로 불륜 증거 사진을 잔뜩 보내주었어요. 본인 아내가 하고 다닌 짓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 후 모든 게 다 허망하고 저도 어머님도 새삼 인간에게 질려 멍하니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의 여파가 보통 큰 게 아니셨는지 저한테 사진을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어머니 근데 이 사진들 어디 쓰시려고요? 내가 평생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는지 아니? 그땐 그냥 참고 살았다. 이제는 못 참아. 이런 걸 인간이라고, 지들 아들이라고, 지들 남동생이자 형이라고 나한테 똑같이 씹살이 시켜대던 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님 그대로 이걸 어머니의 시댁 식구들인 시고모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친척들, 사촌에게까지 잔뜩 보냈고 아버님과 함께하는 지인들 관계까지 다 통합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서툰 문장으로 분노에 차오르신 글을 꽉꽉 눌러 쓰셨더군요. 평생을 이런 모질이 같은 놈이랑 살았습니다. 이제 이혼합니다. 다시는 이런 쓰레기랑 상종하지 마세요. 그래야 편히 삽니다. 어머니의 이 분노가 그대로 느껴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뒤집어지게 되었고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대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죄 지은 걸 걸렸으면 가만히 있기라도 할 것이지. 어머님을 얼마나 자기의 종만도 못하게 보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섰어요. 아버님께 대뜸 전화를 한 거죠. 네가 정신머리가 박힌 애냐?
가만히 있기라도 할 것이지. 어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서려고 나서고 있어. 니네 집에서 그리 가르치든? 너 이러면 천벌 받는다. 알어? 네, 천벌 받으라면 받을게요. 근데 아버님, 더 이상 어머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괴롭히시면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한 말 다 녹취해 두었고요.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함부로 욕짓거리하지 마세요. 웃긴 건 제가 강하게 나서자 그제 아버님이 그건 또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었는지 입을 다무시더니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물론 이혼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걸려 있고 아버님도 보통 다혈질이 아니신지라 순순히 협의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시며 소송을 하셨고 결국 위자료를 받아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는 다행히도 무척 편해 보이십니다. 저도 물심양면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 이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거야. 나 그래도 되잖아. 안 그래? 그럼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마음껏 하시면서 사세요. 아, 어머님 동네에 꽃꽂이 배울 수 있는 꽃집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거기 등록해 드릴게요. 어머님 평소 꽃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배워봐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기나 손재주를 이용해서 뭐든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저 대찬성을 할 뿐이었어요. 본인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데 두말할 게 없을 테니까요. 허나 가슴 아프게도 어머님은 가끔씩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해요. 내가 왜 대체 그 험한 세월을 그 양반과 살아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지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남편도 가슴이 아파와서 어떻게 어머님을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머님 옆에 있으면서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인생을 즐기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니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어머님도 그게 고마우신지 제 손을 잡으시며 내가 남편 복은 없었어도 우리 며느리 복은 있구나 하며 한 번씩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들을 활용해서 어머니 연세 배우시거나 하실 수 있으실 만한 걸 같이 봐드리고 있어요. 사연 채널도 어머님께 소개해드렸고요. 다행히 어머님의 사연 채널을 들으시며 웃고 울고 또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니 채널을 만들어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이런 고생스러운 이야기 말고 저희 어머니와의 일화, 즐거운 사연이 있으면 들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